안녕하세요. 6학년 학생 여러분, 즐거운 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가 하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사례들을 물건의 교류, 서비스의 교류, 그리고 콜롬비아라는 나라와의 실제 경제 교류 사례,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고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오늘 주제인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의, 식, 주, 옷 입고, 먹고, 생활하는 분야 그리고 필수적인 이 의식주 외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즐기는 여가생활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들도 보겠지만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 주위에서도 한번 직접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우리들 각 개인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앞선 두 시간에서 선생님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고 설명했던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과서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이라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과서는 134쪽으로 갑니다. 교과서 134쪽 그림을 보면 어머니와 아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맛있는 걸 먹고 있을까요? 갈비탕처럼 보이는데 뒤벽에 식재료 원산지 안내판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학교 급식소 벽에 붙어 있는 원산지 안내판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줬었죠. 또 여러분들도 아마 식당에서 많이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교과서 속 식당의 식재료 원산지를 한번 봅시다. 메뉴 중에서 삼겹살은 칠레에서 수입된 고기라고 되어 있고요. 갈비탕의 재료가 되는 쇠고기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산이네요. 그 다음 닭볶음탕의 재료인 닭고기는 브라질산, 고등어구이, 그리고 조림의 재료인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 어머니의 말처럼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그 재료의 원산지가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탁 위에 보이는 음식들로 이야기해 볼까요? 갈비탕에 들어있는 소고기는 호주에서 왔다고 하고요. 고등어 구이도 보이죠? 고등어는 저 멀리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에서, 김치에 들어간 고춧가루는 중국에서, 공깃밥의 쌀은 국내산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먹는 평범한 한 끼 식사에서도 다양한 나라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135쪽 보면서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의, 입고, 식, 먹고, 주, 생활하는 의식주 그리고 여가생활 분야까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생활, 옷 입는 거 말하죠. 우리 반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생산지를 찾아보니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도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뒤집어가지고 생산지를 찾아봤었죠. 스리랑카였나? 뭐 아무튼 여러분들도 직접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 상의, 윗도리, 하의, 뭐 바지, 치마, 그 다음 오늘 신을 신발, 그리고 기타 속옷이라든지 양말, 모자 이런 것들 한번 뒤집어서 생산지 확인해 보고 학습지에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나라들이 나올 겁니다. 다음 식생활 보겠습니다. 교과서 속 친구는 태국 음식점에서 팟타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볶음 쌀국수 정도 될까요? 팟타이를 먹었대요. 팟타이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또 망고,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않는 열대지방의 과일이죠. 이 망고도 후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맛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외국 여행을 가서가 아니더라도 태국 음식점에서 태국 음식 팟타이를 먹었다는 이 교과서 속 사례처럼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았던 경험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베트남 음식점, 인도 음식점, 터키, 멕시코 등등 정말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쉽게 주문해서 먹을 수가 있죠. 선생님은 일본 음식 스시도 참 좋아하고요. 중국 음식 요즘 유행하는 마라 들어간 매운 음식들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혹시 중국 음식점, 흔히 우리가 중국집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짜장면을 먹었다, 이런 건 안 돼요. 짜장면은 중국 음식이 아니고 한국 음식, 한식이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수업 중에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위에 나오는 추천 영상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들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포장지 뒷면에 성분 표시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써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골라서 재료의 이름과 원산지를 써보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의 주거 생활입니다. 요즘에 집집마다 인테리어를 신경 쓰면서 외국산 가구나 조명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예전 초가집, 기와집 이런 곳에서 살 때와 다르게 우리가 사는 집의 구조도 다른 나라의 집들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우리 전통 가옥은 안방, 건너방, 사랑방, 대청마루, 측간, 측간 이거는 화장실이죠. 화장실은 밖에 뭐 이런 구조였다면 요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주택이 안방, 작은 방, 거실, 화장실, 베란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비슷해져 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우리 주거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각자 집에 있는 소파, 옷장, 책장 뭐 이런 가구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각종 생활용품들의 생산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국내 생산품은 말고요. 마지막, 우리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여가생활 분야를 살펴볼게요. 교과서 속에서는 영화관에 가서 미국 만화 영화를 봤다고 하네요. 뭐 겨울왕국 같은 걸 봤을까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또 뭐 있을까요?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놀이도구, 취미생활, 여가생활에 사용하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물건들의 생산지가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 소중한 친구의 고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교과서 136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각 개인들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개인입니다. 교과서를 보니까 사람들이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서도 일자리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아이폰으로 유명한 미국의 애플이라는 기업, 다들 알죠? 이 애플에도 한국 사람들이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한국에 진출해 있는 애플 코리아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선생님 친구들도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친구, 아니면 아예 외국에서 살면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하네요. 또 우리 개인 소비자들의 생활을 보면요. 방금 앞에서 찾아본 내용들과도 유사한 내용이지만 사진 보니까 필리핀산 망고가 있네요. 이렇게 예전에는 먹어보기 힘들었던 외국의 과일들을 쉽게 구입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망고는 선생님도 성인이 돼서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씨 없는 청포도 본 적 있죠? 마트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예전에 선생님 어릴 때는 포도가 무조건 우리나라 거봉 포도였어요. 큼지막한 알 하나에 씨가 한 3, 4개씩 들어있는. 그래서 선생님 잘 안 먹었거든요. 귀찮아서.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 포도 생산을 많이 하는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구 저 반대편에서 온 칠레산 씨 없는 포도를 먹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마실 수 없지만 칠레산 포도주, 와인도 인기가 아주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칠레산 와인이 구할 수 없거나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는데 칠레와의 FTA 이후로 칠레산 와인도 국내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트만 가도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식재료와 제품들, 전 세계의 값싸고 다양한 물건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기업 볼게요. 기업은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서로 협력,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경쟁도 하고요. 그래서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고 했었죠. 또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공장을 세워서 그 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물건을 생산함으로써 물건의 제조, 생산하는 비용과 운반하는 비용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그래요. 제조 비용도 줄이고 생산 비용도 줄이고 운반 비용까지 줄이니까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이윤을 얻게 되겠죠. 지금 설명한 내용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두고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는 게 이득이지? 다른 나라에 가면 더 고생 아닌가? 이런 생각 잠깐이라도 했던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이 의문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개념 한 가지를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 물건들을 살펴보니까 원산지 어디가 제일 많던가요? 아마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적혀 있는 제품들이 가장 많았을 거예요. 중국은 대체 뭐 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온갖 물건들을 다 만들어내는 걸까? 지금까지 선생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서 꺼내온 이 모든 질문들, 궁금증의 답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이라는 생산 방식인데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옷을 생산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 옷 공장을 지으려면 우리나라 부동산 땅값 무지하게 비싸죠. 거기에 옷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옷감들도 외국에서 운반 비용을 들여 수입을 해와야 합니다. 옷을 만든 뒤에 수출할 때 각 나라로 보내는 운반 비용이 또 들겠죠. 또 여러 가지,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도 많이 줘야 돼요. 각종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도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이런 비용이 적게 드는 물가가 저렴한 나라, 특히 중국으로 가서 공장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저렴한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던 월급의 절반, 그 이하를 주어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소득이 되고요. 또 그 나라 정부로부터 공장 지을 땅을 구입할 때라든지 전기나 수도 사용에 있어서도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자기네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그 나라 국민들을 직원으로 뽑아서 쓰게 되면 그 나라의 국민 총소득이 올라가게 되니까 서로 좋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까지 아예 그 나라에서 곧바로 구할 수가 있고 또 완성된 제품을 어차피 수출하려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그 나라에 팔게 되면 제품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운반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더 좋고요. 미국의 나이키 같은 회사가 미국에다 생산 공장을 짓지 않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나이키 마크만 붙여서 곧바로 중국에 팔고 베트남에 팔고 또 가까운 한국이나 일본 등으로 나이키 제품들을 보내서 팔면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 중국, 일본까지 가져와서 파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외국에 공장을 지을 능력이 안 되는 규모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이 그냥 그 나라에 원래 있던 공장과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우리가 이런 제품을 얼만큼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 설계도 그대로 만들어서 우리 상표 메이커 붙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외국 공장에서는 요청받은 그대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우리 상표를 붙여놓겠죠? 그럼 그 상태 그대로 거기서 그 나라에 아니면 또 가까운 또 다른 각 나라들로 수출을 합니다. 물론 다시 우리 국내로 들여와서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주문한 사람,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서 생산한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줄여서 OEM이라고 합니다. 이 OEM 생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아주 큰 폭으로 줄일 수가 있고 또 다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필요 없이 바로 가까운 나라들로 수출해 버리기 때문에 제품을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크게 줄일 수가 있어서 많은 기업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OEM을 도맡아서 하던 나라가 공장 지을 땅도 무지하게 많고 일할 사람도 무지하게 많은 중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온갖 물건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였던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됐나요? 요즘 들어서는 중국도 경제 성장을 많이 하고 물가도 비싸지고 중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지게 되면서 더 이상 중국인 직원에게 예전처럼 적은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OEM 방식의 공장들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드는 비용, 즉 인건비가 중국보다 더 저렴한 인도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각자 옷이나 이런 것들 생산지 보면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도 꽤 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에는 외국에서 이 OEM 주문을 받아서 여러 제품들을 생산했었다고 합니다. 뭐 신발, 가방 이런 것들도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나 일본 자동차의 부품을 받아서 조립하던 자동차 산업이었죠.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던 수업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자동차 생산 기술을 익히게 되고 지금은 세계 자동차 시장 5위권까지 성장을 한 것이고요. 아무튼 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즉 OEM 방식 덕분에 기업들은 생산 비용, 운반 비용을 아껴서 물건들을 보다 더 저렴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여러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OEM 공장이 세워지는 나라들, 주로 경제 발전이 아직 덜 된 나라들인데 어려운 말로 개발도상국이라고 합니다. 이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은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된다 하는 장점도 있죠. 자,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활발하게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 장점만 있는 일은 없잖아요.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무역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노력들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6학년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